하나는 수년간 몸에 밴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처음에는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가난했고 취약했으며 어떤 수상한 일에라도 엮이면 감당할 수 없는 공영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순수하고 꾸밈없는 인간적인 피로에 섬광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무력해 보였다. 남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의 차는 불을 과시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인간일 뿐이었다. 망설이던 하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희미하고 불규칙한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도 아주 빨리. 낡고 금이 간 폴더폰을 꺼내 차가움과 두려움에 마비된 손가락으로 간신히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 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멎게 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는 들을 수 없었겠지만 하나는 그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였다. 조금만 버텨요. 도움이 올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점점 커졌다. 구급차가 번쩍이는 불빛을 내며 도착할 무렵 인근 건물의 경비원이 소란에 이끌려 급히 달려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한번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상의 권 회장님이잖아. 하나는 얼어붙었다. 권 회장님 권태호, 캬원태호. 국내 최대 재벌 중 하나인 청산그룹. 예, 불가사의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CEO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그의 회사가 거의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그 남자. 자신의 언니 민지가 필사적으로 출세를 꿈꾸는 바로 그 청산그룹의 회장.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이쪽으로 신고하신 분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는 번쩍이는 불빛과 심각한 표정들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이질적으로 느껴져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하나예요. 그냥 하나요. 그녀는 아무런 문제도 질문도 연루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구급대원들이 권 회장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싣는 순간 그의 눈이 잠시 가늘게 뜨였다. 고통으로 흐릿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그녀의 소박하고 진지한 표정 그을음 묻은 코트 그리고 목에 걸린 은색 별 펜던트를 보았다. 싸구려 같고 어린아이 같은 장신구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순수함에 섬광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입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지만 그를 제외한 누구도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희미했다. 별, 그리고 그의 눈은 다시 감겼다. 예상치 못한 시선에 놀란 하나는 구급차가 멀리 사라지자마자 재빨리 골목의 그림자 속으로 물러섰다. 경비원은 이미 무전으로 상황을 설명하느라 바빴고 그녀의 첫 진술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경 속에 덧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마침내 쓸쓸한 옥탑방으로 향하면서 하나는 추위 때문만은 아닌 한기에 몸을 떨었다. 그 만남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 그녀가 꿈꿀 수조차 없는 권력과 영향력의 세계에 사는 남자를 구했다. 그녀는 이 짧고 우연한 친절한 행동이 그녀의 운명을 그와 뗄 수 없게 엮어 놓았으며 그녀가 구한 강력한 CEO가 곧 자신을 구한 별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찾아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 찾기 여정 말이다. 앰뷸런스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해나는 다시 골목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방금 마주한 현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권태호 K1태호 회장을 구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녀의 팍팍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나는 그저 자신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무런 보상도 인정도 원치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작은 선의가 자신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권태호 회장의 세계는 결코 평범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돌아가지 않았다. 청산그룹 후의 최고위층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피습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병실에 누워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던 권태호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검소한 차림사에 불안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색 별 펜던트. 그는 그 순간의 순수함이 자신의 피폐한 삶에 던진 묘한 여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즉시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를 찾아.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은색 별 펜던트의 여인을 찾아와. 권태호는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돈과 권력을 좇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진정한 인간미나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 그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명을 구해준 하나는 마치 사막에 핀 한 줄기 꽃과 같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런 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도왔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 하나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아르바이트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외로움을 달랬다. 민지 언니에게서 단절된 소식은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민지는 자신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할 때마다 더욱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었고 하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하나는 평소처럼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미래였기에 그녀는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낡은 자신의 옷차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누는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쉼터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지였다. 민지는 비싼 브랜드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딱딱한 표정의 변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민지는 쉼터의 낡은 환경을 경멸하듯 둘러보며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가 여기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하나. 민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여전히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구나. 정말 한심하다. 하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언니가 여긴 왜 왔어? 나한테 할 말 없으면 가봐. 나 바빠. 민지는 코웃음을 쳤다. 하 바빠. 이딴 곳에서 봉사하는 게 바쁜 거니 듣자 하니. 네가 최근에 큰 사고에 휘말렸다던데 권태호 회장님 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설마 그분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이라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역겨워.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노리지 않았어.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도왔을 뿐이야. 도왔을 뿐이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나. 너 같은 애들이 그런 기회를 놓칠 리 없지. 감히 내 영역을 넘봐 권 회장님은 내가 청산그룹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야. 너 같은 게 끼어들면 모든 걸 망칠 거야. 당장 그분 주변에서 떨어져. 민지는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질투심과 권력욕이 뒤섞인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자신이 청산그룹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권태호 회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하나가 회장의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가 자신의 앞길을 막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깊이 상처받았지만 언니의 악의적인 비난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 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난 언니처럼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은색 별 펜던트가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드러내는 듯 반짝였다. 민지는 하나를 경멸하는 듯 노려보며 돌아섰다. 네가 그렇게 나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네가 뭘 하든 내 발밑일 테니까. 민지는 변호사와 함께 쉼터를 나섰고 쉼터에 있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노숙자들은 이들의 싸움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민지가 떠나자마자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하나씨 되십니까? 저는 청산그룹 박성호 비서입니다. 권태호 회장님께서 하나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권 회장이 자신을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민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삶의 평온은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그녀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은 그녀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고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운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권태호 K1태호 회장의 비서인 박 비서의 연락은 하나의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하나는 권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난생 처음 가보는 청산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에 서 있었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은 그녀의 낡은 코트와 초라한 신발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떨어진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박 비서는 하나의 초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회장실로 가는 길에 짧게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사고 이후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씨 덕분에 큰 위험을 넘기셨습니다. 그의 말에서 권 회장이 그녀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하나는 숨을 들이켰다. 넓고 세련된 공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권태호 회장.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하고 강렬했다. 그의 시선이 하나에게 닿자 하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하나씨,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권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이전의 차가움 대신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의 앞으로 다가왔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하나씨의 용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권태호는 하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세상에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저의 주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에 잠시 머물렀다. 그 펜던트 기억납니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빛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민지가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중요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민지는 회장실 안에 하나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운 분노, 그리고 질투가 뒤섞였다. 그녀는 하나가 권 회장을 만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민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하나를 향해 불꽃을 튀겼다. 저 하찮은 것이 감히. 권태호는 민지를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지 씨, 지금은 중요한 손님과 대화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회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진 후 마지못해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는 복도에서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나가 권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야망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터였다. 민지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하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가 권 회장을 이용하려 한다는 증거를 찾아내 그녀를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회장실에서 권태호는 하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민지 씨는 제가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하나 씨는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하나 씨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감과 삶의 목적이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작은 도움들이 제 삶을 지탱해 왔으니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오랜 열망을 드러냈다. 권태호는 하나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이타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하나 씨. 저는 하나 씨의 뜻을 존중합니다. 제가 하나 씨에게 적합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경호팀이 하나 씨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으니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그녀를 따라다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하나는 얼떨떨했지만 권 회장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권태호는 이미 하나의 배경과 삶에 대해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녀가 민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하나가 회장실을 나서자 권태호는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하나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그리고 민지 씨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도 알아봐. 그녀가 하나 씨를 해치려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하나를 단순한 생명의 은인 그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를 구한 별의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진정한 보석임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를 마음속 깊이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녀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리라 다짐했다. 권태호 K1 태호 회장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 하나하나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지는 회장실에서의 모욕과 하나의 존재가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녀는 하나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쳤고 마침내 하나의 취약한 배경과 낡은 옥탑방 생활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민지는 이 정보를 이용해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청산그룹, 청산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성민, 리숭민 이사를 찾아갔다. 이성민은 현우를 견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 이사님 권 회장님의 숨겨진 치부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민지는 이성민에게 하나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며 달콤한 제안을 했다.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 권 회장님의 이미지는 물론 그룹의 명성에도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회장님을 끌어내리고 이사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사님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성민은 민지의 제안에 솔깃했다. 그는 하나가 권 회장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민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대중 앞에서 하나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를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하나뿐만이 아니었다. 권태호 회장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며칠 뒤 청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디너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연 회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나는 권태호 회장의 초대로 참석했지만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자신이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별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권 회장의 따뜻한 미소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행사를 돕는 봉사자들 옆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현우는 멀리서 하나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도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상에 가져다 준 순수함을 소중히 여겼다. 그때 연 회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하나의 낡은 옥탑방과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그녀가 과거 여러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마치 하나가 권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연극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이성민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산그룹의 회장님을 영웅적으로 구한 분이 와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의도가 순수했을까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하나에게로 향했다. 민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비쳤다. 이성민은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영상은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이 젊은 여인이 권 회장님께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줍니다. 가난한 배경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의 눈에 들기 위한 계략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모두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현우는 이성민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하나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유일한 진심 어린 조언자인 강 변호사 아토니 강 웡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성민 이사는 이 기회를 노리고 회장님을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이 여인은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계획적인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겁니다. 강 변호사는 현우에게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현우는 이성민의 노림수를 알았지만 하나가 이렇게까지 비난받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하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성민의 계략은 너무나도 치밀했고 언론은 이미 그의 편이었다. 하나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언니 민지마저 그녀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심판대 위에 홀로 선 죄인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반항심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도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했다. 이성민은 하나의 침묵을 그녀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이 여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권 회장님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굳건한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색 별 펜던트를 꽉 쥐었다. 이 펜던트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부적과 같았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 다짐했다. 벼랑 끝에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진실과 용기뿐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가운데 연 회장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청산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디너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성민, 리숭민 이사의 비열한 폭로와 민지의 침묵 속에서 하나는 모든 이의 경멸,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별 펜던트를 꽉 쥐었다. 이 펜던트만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용기의 원천이었다. 이 여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권 회장님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이성민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뒤에 선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즐기는 듯했다. 현우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이성민을 노려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하나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강 변호사 아토니 캉의 제지가 계속되었다. 회장님, 저들의 함정입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우는 하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랍도록 또렷하고 단호하게 연 회장을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목했다. 저는 결코 권 회장님을 이용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러진 분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성민이 비웃듯이 끼어들었다. 겨우 그게 변명입니까? 당신의 이런 행동들이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는 이성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증거요.
네 저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저의 진실을 증명할 증거 말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제 유일한 혈육인 언니조차 저를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민지가 코웃음을 쳤다. 뻔한 동정심 유발인가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 하나는 민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이 아닌 단호함이 묻어났다. 언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요. 그리고 제가 왜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는지.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게 권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음모입니다. 이성민이 다시 소리쳤다. 이 여인의 과거는 이미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그는 쉼터에서 하나가 늘 도와주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하나씨, 이성민 이사님, 방금 쉼터에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이성민 이사님이 쉼터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성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민지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손에 든 낡은 라디오를 이성민에게 보여주었다. 라디오에서는 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성민의 계획은 그 자신의 비리에 발목 잡힌 채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이제는 하나가 아닌 이성민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여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때 권태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하나의 진실을 굳게 믿는 신뢰가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성민 이사의 비리는 곧 사법당국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씨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엄지가 하나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다. 하나 씨는 제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만난 가장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 씨의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씨는 저의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현우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감격,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실이 인정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동생이 모두 앞에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극심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미래는 암흑으로 변했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권태호는 하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 씨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목걸이가 그의 손 안에서 빛나는 듯했다. 그 별은 이제 그녀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별이 되었다. 자선갈라
디너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청산그룹 청산그룹과 권태호 K1 태호 회장은 전례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권 회장은 하나하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진실을 옹호하는 모습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민 엘리, 숭민 이사의 비리 사실을 공개하고 그동안 하나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권 회장의 진솔한 태도와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청산그룹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성민 이사는 즉시 해고되었고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민지 역시 이성민과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니던 로펌에서 해고당하고 그녀가 그토록 쌓아 올리려 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는 하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하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돌아봐야 했다. 권태호 회장은 하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는 하나에게 물질적인 보상 대신 그녀의 바람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권 회장은 청산그룹 내에 사회공헌 부서인 별희망 재단별을 신설하고 하나에게 그 재단의 이사 자리를 맡겼다. 별희망 재단은 주로 버려진 아이들과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하나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권 회장의 진심 어린 지지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나는 별희망 재단의 이사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재단에 대한 후원도 끊이지 않았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찾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권태호 회장은 하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하나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두 사람은 업무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더욱 깊게 쌓아갔다. 권 회장은 하나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는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하나의 낡은 은색 별 펜던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고백했다. 그것은 그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삶을 변화시킨 희망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권 회장의 집 정원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하나씨, 제 삶에 들어와 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권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하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나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도 저에게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가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온함이 그들의 삶을 감쌌다. 하나는 자신이 버려졌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권태호 회장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았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별희망재단 스타 호프 파운데이션의 존경받는 이사장이자 전 세계 사회 공헌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리더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자선사업가를 넘어 치유와 변화의 상징 솔리즈 벨랑으로 불렸다. 별희망재단은 하나의 지휘 아래 권태호, 컨태호 회장의 청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거대한 손길이 되었다. 특히 재단은 하나가 어릴 적 힘겹게 머물렀던 옥탑방을 개조하여 영곳 희망센터를 건립했다. 이곳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소외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하나는 종종 이곳을 찾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미소를 선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별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하나는 영곳 희망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남편 권태호 회장과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별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든든한 상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과 지혜가 서려 있었다. 권태호는 여전히 바쁜 사업가였지만 그는 하나와 재단 활동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는 하나가 그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박성호 팍숭호 실장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청산그룹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하나의 재단을 돕는 일에는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이사님, 오늘 아프리카에 건립된 새로운 희망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에 정식 개원한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희망학교는 별희망재단의 가장 큰 해외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하나는 활짝 미소 지었다. 네, 박 실장님. 당연히 가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박성호 실장의 손에 민지의 소식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민지 씨는 현재 지방에서 작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연민과 미약한 희망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민지는 그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돕는 삶을 시작하려 하는 듯했다. 하나는 민지를 용서했고 민지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기를 조용히 바랐다. 그날 저녁 하나는 권태호, 그리고 이제는 듬직한 청년으로 자란 민준과 함께 영곳 희망센터의 정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밝게 웃으며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재단에서 받은 감사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하나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아이들과 노인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하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아빠, 우리 최고, 민준이 현우와 하나의 품에 안기며 뽀뽀했다. 하나는 민준의 듬직한 어깨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웠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노트 속에는 어머니의 글씨와 함께 그녀가 직접 쓴 새로운 연구 기록과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노트를 어루만지며 권태회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 노트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노트가 저의 희망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노트를 계속 채워나갈 거예요. 권태호는 따뜻한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맞아, 하나 씨. 당신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연꽃 같소.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어. 영원히 나와 민준이의 빛나는 별이 되어 주오. 하나는 권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의 작은 은색 별 펜던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원히 빛나는 연꽃처럼 모두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매서운 바람이 하나의 낡은 코트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한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20살의 하나, 한치아나은 또래들보다 훨씬 무거운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심한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며 자란 그녀는 세상이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옥탑방에서 간신히 지붕 아래 살아가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 바닥을 닦고 음식을 배달하는 등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친절한 고아원 직원이 선물해준 낡은 한국 전래동화책이었다. 너무 여러 번 읽어 페이지가 부드럽게 닳아 있었다. 하나는 따뜻함과 안정, 어쩌면 사랑으로 가득 찬 다른 삶을 자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녀를 다시 끌어내렸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언니 민집는 오래전 인연을 끊었다. 그녀는 가족보다 계산된 야망의 삶을 택했다. 민지는 명망 있는 법률회사에서 일하며 기업 사다리를 오르려 발버둥 쳤고 하나를 자신들의 가난한 과거에 수치스러운 유물로 여겼다. 넌 짐이야, 하나. 너와 나에게 좋을 게 뭔지 안다면 떨어져 있어. 민지는 마지막으로 긴장된 전화 통화에서 차갑게 내뱉으며 하나를 완전히 끊어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하나에게 결심을 굳히게 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리라. 어느 추운 저녁 하나가 고된 이중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던 중 희미하게 불 밝혀진 골목에서 혼란스러운 장면을 마주했다. 매끈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벽에 어색하게 박혀 있었고 엔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옆 쓰레기통에 한 남자가 몸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값비싼 정장은 헝클어져 있었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거의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 가려진 몇몇 인물들이 급히 코너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고 현장은 어지러웠다.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